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오늘은 전할 소식이 많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소식, CPI가 낮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원했던 그대로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도 낮게 7.1%. 와. 그래서 주식시장, 코인시장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갈래다 마는 듯한 뛰려다가 돌아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일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데 이제 결과로 이어지는 거니까. 금리 시장의 예상은 83%가 0.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0.5%가 된다고 거의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롬 파월이 이걸 어떻게 발표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은 0.5%지만 그 다음에는 또 어떠한 이 지표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야지 그렇게 갈 건가, 이게 중요할 텐데, 지금 이대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번에는 0.5, 그 다음에는 0.25, 그 다음에는 0.25 한 번 더, 아니면 멈출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롬 파월이 한 번에 인플레이션 꺾이는 낮은 수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 연속 CPI가 낮게 나왔으니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완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건 금리를 올리는 걸 멈추는 게 아니고 이 인하도 가능할까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내년 중후반에는 금리 인하까지도, 만약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충분히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공급망 문제가 해결돼서 갑자기 생산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긍정적인 호재가 있어서 전쟁이 중단되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비가 위축이 돼서 이렇게 꺾이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냐면,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더 이상은 이제 안 산다. 아니, 직장을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아니면 직장을 벌써 잃었는데 이거 뭐 비싼 거 못 사 먹죠. 절약을 해야 되니까. 자, 이게 추세가 계속된다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디플레이션과 안 좋은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플레이션 하면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거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지지만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울면서 돈을 못 쓰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돈을 사람들이 안 써버리니까 회사들이 망해 나갑니다. 회사가 망하니까 직원들 다 자르고, 직원들 잘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못 사고, 못 사니까 더 망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시장이 얼어붙고 그 다음에는 공황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게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디플레이션은 굉장히 위험하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시장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어준다고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고 회사들이 살아나고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다 보면 돈을 아무리 풀어도 벌써 무너져 버리면 이걸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금리를 올릴 때도 너무 좀 늦게 대응을 하는 바람에 너무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가 버리니까 또 무리해서 막 팍팍팍팍 심하게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대응을 조금만 잘못하면 너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낮추는 시점이 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노우보드 타시나요? 보드. 이게 만약에 스노우보드라고 한다면, 제가 이쪽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데 방향을 틀고 싶으면 틀자마자 쭉 가는 게 아니고, 방향을 틀면 쭉 밀린 다음에 싹 이렇게 가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방향을 틀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쭉 밀리다가 또 이렇게 딱 틀립니다. 그래서 이 금리 정책, 빨리 적절한 타임에 전환을 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네, 바이낸스에 대한 공포조작 뉴스가 시장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 사법부에서 바이낸스를 조사를 한다. 이유는 2018년부터 돈 세탁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이러한 뉴스가 퍼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CG는 단호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라면 바이낸스가 생기자마자니까 어떤 안 좋은 불법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벌금을 내든지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SEC 관계자가, 지금이 아니고 옛날 SEC 관계자가 바이낸스 프루프 오브 리저브가 이거 좀 수상하다라고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저기서 공격이 끊이지가 않는데, 이거 참, 이걸로 인해서 바이낸스에 오늘 30억 달러가 인출이 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만. 와, 80억이 나가고 50억이 들어왔으니까 30억이 토탈 나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이거 바이낸스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도 FTX 꼴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으아하고 돈을 막 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CG가 또 퍼드는 우리를 발전하게 해준다. 물론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그리고 퍼드를 퍼뜨릴 때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무작정 공격성 발언을 많이 한다.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연대하면서 이겨나갈 것이다. 라고 CG가 트위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0억 달러 빠져나간다고 바이낸스가 크게 위험해지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공포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바이낸스의 프루프 오브 리저브 준비금을 보면 6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달러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바이낸스는 1대1로 지급 준비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 사람이 지적한 대로 이거 뻥 아니냐. 왜냐면 이렇게 가지고는 있지만 이걸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대응하고 자료 찾아서 보내주려면 끝도 없습니다. 일 못합니다. 이런 것만 커버하느라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보여주고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코인을 다 빼서 개인 지갑에 넣어놓으시는 게 더 낫겠죠. 거래소에는 거래할 코인만 둔다.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 코인 거래소 이놈들, 사기꾼들 낱낱이 파헤치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공격이 있는데, 물론 이번 기회에 고객들 돈을 가지고 딴짓하는 그런 나쁜 거래소들은 정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 코인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일어나서 지금 때는 이때다 하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거봐 이놈들, 이럴 줄 알았어. 이 사기꾼들, 사기 코인들 다 사라져야 돼. 이러면서 몰아붙이는데, 규제기관들, 정치인들, 또 금융권들 다 한통속이죠. 연준의 친구들이 바로 이 금융기관들입니다. 대형은행들. 연준은 12개 연방준비은행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방준비은행이 12개가 있는데 그 은행마다 또 멤버뱅크가 있습니다. 멤버뱅크란 주주 같은 겁니다. 그 주주들의 대부분이 대형뱅크, 체이스뱅크,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런 친구들이 다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러면 과연 깨끗할까? 정치인들, 또 규제기관의 게리 갠슬러 같은 그런 다 이 금융권과 이 결탁이 되어 있는데, 이 금융권에서는 그럼 이런 사기가 없을까? 바이낸스에서 2018년에 돈 세탁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조사한다, 벌금 물린다 막 이러고 있는데, 자, 예전에 JP모건에서 20억 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메다프라는 이 사기, 폰지 사기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2014년에 벌금을 물었었고, 또 여기는 미국 사법부의 웹사이트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16억 달러 벌금을 물었습니다. 사기쳐서. 그리고 또 웰스파고, 여기는 30억 달러 벌금을 물었는데 2020년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29억 달러. 사기 뇌물 이런 건 때문에 이렇게 대형 은행들이 앞장서서 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네들은 깨끗한 것처럼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그걸 그냥 후벼 파서 그걸 터뜨려서 이슈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번에 준비금도 1대1로 지금 다 갖추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 바이낸스 프루프 오브 리저브 있다고 그러더니, 자,
이 대형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은 어떨까요? 고객들이 예금을 하면 그 돈을 금고에 놓고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들이 찾으러 오면 줘야죠. 그런데 은행들은 이걸 가지고 이자놀이를 합니다. 빌려주고 10%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지급준비금이 법으로. 자,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이 지급준비금 의무를 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제로! 와! 그냥 1달러도 안 가지고 있어도 된다. 고객이 예금한 거 그대로 그냥 다 아싸 하고 다 이거 대출해줘서 이자를 받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폰지 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기존 금융에는 이 암호화폐가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니까. 예전에 팀 드레이퍼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은 어떠한 신기술이나 도전이 왔을 때 처음에는 무시를 하죠. 그러다가 이게 더 덩어리가 커지고 위협적이 된다면 그때는 공격을 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또 정치인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공격을 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자기네들이 이걸 사버리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이러한 어떠한 중간 단계가 아닌가, 공격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과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현명한 대응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혀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